시장의 포식자들은 개인들이 포기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진실은 돈의 흐름 속에 있고 감정은 설계된 결과입니다. 이 지루한 침묵 속에 그들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멈춰섰습니다. 2달이 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죠. 왜일까요? 단순히 사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이 멈춘 진짜 이유는 시장이 이야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하며 대중에게 이미 늦은 기차가 되어버렸고, 미래 금융의 표준이 되겠다던 이더리움은 AI 투자 열풍과 실물 자산 랠리 사이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혁신은 AI가, 안전은 금이 선점하고 있죠. 그리고 코인 시장은 당장 투자할 이유가 없는 그저 지루한 대기실에 갇혀버린 겁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사람은 지난 5년 중 올해가 가장 적으며 거래소는 텅 비었고 신규 자금의 유입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고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굳이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비싸게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피로에 지쳐 떠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받아내면 그만입니다. 수동적 매수, 이것이 그들의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흔적은 차트와 온체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1월 19일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병과 관세를 발표하자 비트코인은 95K에서 87K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다보스 포럼에서 관세 처리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은 90K까지 다시 숨을 고르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86K로 추락했습니다. 거시적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을 계속 짓누르고 있지만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월 22일 그린란드 관세 처리가 발표된 날을 기억하십니까? 긴 아랫꼬리를 가진 양봉 캔들, 그날의 거래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악재가 터진 1월 19일보다 훨씬 더 컸죠. 가격은 90K에 그쳤지만 시장은 분명히 더 큰 거래량을 소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분명한 수급의 존재. 비트코인은 90K에서 다시 악재를 맞았고 한 번 더 낙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낙폭이 연속되지 않았죠. 감정적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조심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 시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명확합니다. 현재 매수 수요는 가격을 밀어올리는 공격적 매수가 아니라 패닉셀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받아내는 방어적 매집이라는 것.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장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불안을 이용해 계속 싸게 사들이는 자본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중대형 고래들은 2만 달러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현금 비율은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동안 계속 감소했는데요. 현금이 암호화폐로 바뀌었다는 신호, 구조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여전히 시장의 현금 비율은 과거 비트코인 저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금은 충분하죠. 문제는 이 자금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데 사용될 것인가, 그것뿐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만 그 돈이 공격적 매수가 아닌 수동적 매집에만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엔 싸게 사고 싶은 고래들과 지쳐서 팔고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가격을 밀어올릴 명분도 주체도 없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랠리에서 소외되어 구조적 소강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지루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장의 실제 위험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죠.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숫자만 보면 평범한 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터진 레버리지 청산 규모는 지난 5년 중 최대였습니다. 실제 보유자들의 손절 매도 규모를 보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추락했을 때와 버금가는 수준의 손실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과거 최대 수준에 근접했죠. 반면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과거 저점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고 떠날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떠났다는 겁니다. 남는 자들은 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죠.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은
더 이상 던질 물량이 메말라가는 매도의 공백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방향을 결정짓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가볍고 예민해진 상태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체된 이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호재? 어떤 이벤트?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버리지가 사용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리스크온 심리에 가장 민감하죠. 이 심리만 돌아오면 내러티브는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의 질적 변화. 최근 한 달간 나스닥 100의 지수는 1.4%를 상승하며 숨을 고르고 있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8%나 급등했습니다. 유동성이 안전한 빅테크의 울타리를 벗어나 더 공격적인 수익을 찾아 리스크를 감수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즉, 자본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거시경제의 온도계인 구리와 금의 비율입니다. 구리는 경기 성장의 상징이며 금은 안전자산의 상징이죠. 역사적으로 구리와 금의 가격 상승기와 비트코인의 상승 시기는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현재 구리금 비율은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은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구리금 비율과 S&P 500의 금융주와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면 역사적으로 구리금 비율의 저점은 금융주의 저점을 가리켰고 비트코인의 짧은 역사에서도 이 저점 구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낮다는 것은 시장의 리스크온을 감당할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통계적 계절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 2월의 역사는 이랬습니다. 2번의 하락, 2번의 보합, 그리고 6번은 10%에서 40%의 상승. 1월에 비해 하락 확률은 낮았고 상승은 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장은 지금 움직여야 할 이유를 찾고 있을 뿐이죠. 하방을 밀어냈던 힘은 소진됐고 리스크를 감당할 체력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 사람들이죠. 너무 빨리 확신하거나 너무 빨리 포기한 사람들.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돈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있는 트럼프가 올해 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 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지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